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최근 시장이 다시 고개를 조금씩 들려고 하는 모양새죠. 그리고 빅스 지수도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좀 손이 나가려는 마음이 들 시기인데, 그럼 지금 매수해도 되나?에 대해서 가치평가의 학장이죠. 다모다란 교수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다모다란 교수의 최근 인터뷰와 그리고 본인의 강의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고 무엇보다도 가치평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가치평가의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고 또 이분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실제로 월가에 가서 필드에서 뛰면서 이 이론을 실전에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치평가의 학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모다란이 봤을 때는 지금은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찾아온 게 아니라 어쩌면은 가치의 재조정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에 맞는 가격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식의 매수하는 투자를 다모다란 교수는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발상 투자에도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본인이 어느 곳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별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다모다란 본인은 지금 뭘 매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 시장이 패닉셀이 아니라 가치의 재조정이라고 보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우선 팩터로 시장을 한번 본 겁니다. 이 도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위로 기업들을 나눈 거고요. 각 분위마다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큰 하락이 벌어졌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락했나를 나타낸 겁니다.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얼마나 하락이 나타났나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주가 더 떨어졌는지 소형주가 더 떨어졌는지 이거를 보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시총 규모에 따라서 하락폭이 엄청 크게 갈리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차이가 없었고 그렇다면은 PER 기준으로 보면 어떠냐? PER 역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니까 PER이 높은 주식이든 아니면 PER이 낮은 주식이든 간에 이 하락폭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아니 부채가 적은 기업이나 이 하락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배당을 주는 기업과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멘텀으로 봐도 그러니까 하락 직전까지 주가가 좋았던 기업과 주가가 안 좋았던 기업을 대비해 봐도 이 역시 유의미하다고 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주식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이 M7 주식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전체 시장의 하락폭과 아주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째서 패닉셀이 아니라 가치의 재조정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패닉셀의 특징은 위험 자산이 더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팩터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더 높고 부채가 더 많고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게 패닉셀의 특징인데 뭐 앞서 봤듯이 어떤 팩터로 봐도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것은 패닉셀이 아니라 가치의 재조정일 수 있다라는 게 다모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기간에 채권과 금 역시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던 시기와 비교하면은 그렇게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금도 뭐 유의미하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이 주식을 팔고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산군 혹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자산군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모다라는 그래서 이거를 이 기간 동안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이 5조 3천억 달러가 줄었는데 그 말인 즉슨 5조 3천억 달러 하나로 하면 대략 한 7,5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이 그냥 그대로 증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좀 이례적인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안전자산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고베타 주식처럼 움직였단 말이죠. 시장이 떨어지면 더 크게 떨어지고 시장이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이 큰 폭락이 일어난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때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 그렇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드디어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보이나 이런 패턴이 몇 번 더 반복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새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 다문다란 본인도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지만 비트코인의 성격이 이제 바뀐다면 본인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가치의 재조정이라고 보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관세의 성격 때문인데요. 지금 섣불리 확신에 찬 콜을 하기 힘든 이유는 관세가 코로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긴 했지만 이 코로나가 경제 구조를 아주 영구히 바꾸는 건 아니었다. 근데 관세는 이 경제 구조를 영구히 바꾸는 이벤트다라고 다모다라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 구조가 바뀌는 트리거가 촉발됐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다모다라는 코로나 리스크와 이 관세 리스크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모다라는 이 관세 때문에 세계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 거고 이 작아진 파이에서 누가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하느냐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근데 비극은 어떤 나라가 아니 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다 제치고 가장 큰 조각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게 이전 조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관세 전장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자유무역이 잘 이루어진 시기보다는 경제가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모다란히 봤을 때 트럼프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하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의 재조정이라고 보는 또 다른 근거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면은 정부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최근 트럼프나 베센트의 발언을 보면은 시장을 거의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베센트 같은 경우도 아니 뭐 주식 하락 뭐 당연한 일 아니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건강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하락이 너무 커지고 또 채권 금리가 본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좀 튀니까 시장을 좀 달래려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다모다란이 봤을 때는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의 태도는 왜 바뀐 것이냐? 앞서 이 파이로 비유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의 이 파이에서 큰 조각을 누가 가져갔냐라고 봤을 때 기업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지난 40년간 계속해서 본인들의 조각을 늘려갔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은 이 파이의 크기가 점점 줄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빨간색이 GDP 대비 기업의 세후 이익을 나타낸 거고요. 파란색은 GDP 대비 피용자 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뭐 1980년 전후 해서 이 흐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봤을 때는 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든 노동자들 중에서는 본인의 핵심 지지층,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의 미국의 제조업 세태와 더불어 일자리를 잃고 본인의 조각 크기가 줄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이 주식의 파이를 떼서 노동자들,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러스트벨트 쪽의 노동자들에게 이 파이의 크기를 몰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을 신경 쓰지 않고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다모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를 본인의 이 위기 매뉴얼에 대입해서 이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콜을 하기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도식은 뭐냐면은 어떤 위기가 일어났을 때 보통 그게 진행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2008년 금융위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하락을 촉발하는 이벤트가 나타납니다. 금융위기 때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었죠. 그렇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일어나면은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크게 하락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락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2파가 찾아오죠. 금융위기 때는 리먼 브라더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망한다더라. 모건 스탠리도 지금 위기라더라. 그리고 이런 카운터파티 리스크 때문에 금융계 전체가 아예 무너지거나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의 그냥 반응이었고 이제 이 위기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게 단기적인 영향도 있고 장기적인 영향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S&P 500 기업의 순이익이 40% 하락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2년까지 장기적으로는 5년이 지난 2012년이 되어서야
이 기업의 이익이 금융위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단기적으로나 혹은 장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DCF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그렇다면은 지수라는 거는 기업의 총 합이니까 이 S&P 500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쭉 보면은 이 지수의 내재 가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 흐름대로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S&P 500의 내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격 흐름을 보면은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을 다시 되찾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로나를 이 도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까지는 금융위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만, 근데 실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폭증하고 이 해당 분기 GDP가 크게 떨어졌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피해를 빠르게 회복해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 미국 주식의 내재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세는 어떤 케이스가 될 것이냐? 관세는 금융위기 같은 케이스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앞서 봤듯이 다모다라는 관세가 세계 경제의 구조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내재 가치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재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관세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정확한 피해가 어떻게 나올지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잡히지 않아서 정확히 내재 가치가 얼마나 하락할 것이다 라고는 아직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콜을 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지금 그냥 아예 사지 말라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도 좋은데 지금 살려면은 본인이 어떤 타입의 투자자인지를 알고 사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 타입에 맞는 투자 방식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모다라는 지금 같은 순간에 매수하는 투자를 역발상 투자라고 정의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대다수의 그룹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런데 이런 역발상 투자에는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타입 중에 본인이 어떤 타입이 속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타입은 무조건 반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입은 주식이 하락하면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사냐? 주식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죠. 지금 하락해도 언젠가는 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할 거라는 걸 믿고 산다는 건데,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건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자산군 중에서 주식이 최고였다. 특히나 미국 주식이 아주 최고였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1928년부터 2024년까지 어떤 기간으로 쪼개서 보더라도 주식이 다른 자산군을 수익률에서 압도했고, 특히 이런 경향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다모다란 같은 경우는 선택 편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주식이 유달리 성공적인 주식 아니었느냐, 전 세계 주식 중에서. 그런데 그런 미국 주식 하나를 딱 샘플로 뽑아서 주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선택 편향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무조건 반사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락한 거는 오를 거야 라는 가정하에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락한 게 다시 오르는지 한번 보자.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는데 36개월 동안, 한 3년이죠. 3년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과 수익률이 안 좋았던 주식이 이 다음 3년은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난 36개월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 그리고 안 좋았던 기업의 수익률을 뺀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래 좋았던 주식이 점점 더 잘해나가고, 이 그래프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원래 안 좋았던 주식이 다시 역전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12개월, 1년 동안은 원래 잘해왔던 주식들이 잘해 나갑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게 슬슬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동안 안 좋았던 주식들이 치고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1941년부터 64년으로 데이터를 제한해서 보면은 한 25개월 넘어가면은 안 좋았던 주식이 좋았던 주식을 역전하는데, 근데 65년부터 89년으로 제한해서 보면은 안 좋았던 주식이 좋았던 주식과의 수익률 갭 차이를 줄일지언정 역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면 다시 오른다라는 명제로 베팅을 할 때는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 매수형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다모다란이 말한 것처럼 가격 하락이 아니라 가치의 재조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바닥을 찝는 거는 사실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순간부터 하락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본전을 언젠가는 찾더라도 초장기로 물려 있을 생각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미국 주식을 쭉 보면은 10년 물려 있는 구간, 20년 물려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잘못해서 들어갈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형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는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주식들을 쭉 다무다란히 리스트를 뽑아서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다음은 차티스트형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이 거의 다 다가왔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타입인데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지만 근데 관련된 연구는 하나 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빅스를 자주 보는데 이 빅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빅스가 12 이하일 때 S&P 500의 향후 한 달간의 수익률 이 빅스가 12에서 24일 때 향후 한 달간의 수익률 그리고 빅스가 20 이상일 때 향후 한 달간의 수익률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타낸 건데 빅스가 20 이상일 때는 향후 한 달간의 수익률이 20%까지도 가더라.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차티스트형 투자가 무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차트 분석만 할 때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른 건 안 보고 오로지 차트 분석만 의존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우선 도구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국면에 어떤 지표로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정확한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이 개인 편차가 심합니다. 이 개인마다 보는 지표가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이 개인 편차가 심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 분석은 아무리 봐도 AI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만으로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점점 더 이 초과 수익의 기회와 크기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약형입니다. 제약형은 한마디로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인 그레이엄으로 대표되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좀 걸러내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는 거죠.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의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제약형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하락이 크게 일어나서 기업이 저평가됐다고 해서 그거를 매수하면은 가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락을 했네. 이 기업이 저평가가 됐네. 근데 계속 더 점점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점점 주식이 싸지는 그런 밸류 트랩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무다라는 이 가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도 봐야 되지만 이 기업이 잘해 나가는지 못해 나가는지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 마진율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기업이 싸지만 잘해 나가네. 이 기업이 싸긴 한데 원래 못하는 기업이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치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도 같이 봤을 때 이 수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를 다부다란히 소개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의 왼쪽 그룹군은 소위 우리가 PBR이라고 하죠. 이 PBR로 주식들의 분위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가장 PBR이 싼 분이고 하늘색이 PBR이 가장 높은 분위의 그룹인데 이 그룹들의 연평균 수익률을 본 거죠. 그러니까 PBR이 가장 싼 기업의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수익이 얼마인지, 가장 비싼 주식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인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앞서 말한 퀄리티 요소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어떤지, 부채 비율이 어떤지, 마진율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걸렀을 때 그렇게 한 번 더 걸으니까 이걸 안 봤을 때보다는 수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 가치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도 같이 봤을 때 어떤 기업이 걸릴까 하고 다무다르니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준은 일단 PER 15 이하로 잡았고요. 15 이하로 잡은 이유는 이 PER 15 이하는 미국 주식들을 PR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눴을 때 5분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PER이 가장 낮은 그룹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 이상 1%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 미국 주식의 60%가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본인은 1%라는 숫자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에비타 대비 순부채 비율이 2 이하인 기업. 이 역시도 미국 주식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스크리닝을 했을 때 보니까 이 도표에 있는 기업들이 나왔다라고 다모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회주의형입니다. 기회주의형은 제약형이랑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은 기회주의형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들이 이런 시기가 와서 싸졌을 때 그때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주의형의 함정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남들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싸질 일이 있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M7 주식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런데 다모다란도 이 M7 주식도 항상 비싼 건 아니다. 10년 동안 매수 기회를 열어줄 때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발생했을 때 이런 M7 같이 위대한 기업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M7 외에도 위대한 기업은 없느냐, 이에 대해서는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은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출 성장률이 높아야 되고 동시에 마진율도 높아야 되고, 근데 반면 재투자는 조금밖에 안 해야 된다. 이 3박자가 맞아야 위대한 기업인데,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 성장률이 높으면은 마진율이 낮고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씩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위대한 기업을 이미 발견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하락을 통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락 이후에 다시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이게 단순히 패닉셀이 아니라 가치의 재조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역시도 이전과는 다르게 밸류에이션을 한번 더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기업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M7에 대한 다모다란의 생각은 어떠냐? 다모다란 같은 경우는 M7 중 일부 주식들은 살만한 가격대에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은 M7 같은 주식들이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에 있지 않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환경이 급변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한데, 이 M7은 이런 자금력을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많이 확보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M7 중에서 메타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관세 같은 규제 조치로 좀 이 상품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모다란 본인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5개 기업 중 어느 기업도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유형을 한번 쭉 봤는데요. 다모다라는 이 4가지 유형 분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과연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기질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했고 기회를 포착했다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남들이 뭐라 하든 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나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좀 잘 버티는 타입이다.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이 없는 사람들이 역발상 투자를 하면은 못 버티고 그냥 손절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발상 투자 못하는 사람이다. 아, 난 이런 기질이 안 맞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향후 필요한 현금을 확보를 해놔라. 내가 앞으로 집을 살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향후 목돈이 나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현금을 우선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매크로뷰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이 전면적 관세 전쟁으로 번질 건지 아니면은 부분적 관세 전쟁이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트럼프의 허풍으로 끝날 것인지, 어느 사태로 갈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뷰라고 했지만 이거는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내는 게임 이론에 가깝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모다란 본인은 아마 부분적 관세 전쟁 케이스가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다모다란이 강조한 거는 투자 철학입니다. 투자 철학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나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황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 철학은 어떻게 세우느냐? 이 투자 철학을 세우는 거의 시작을 이렇게 해봐라 라고 다모다라는 얘기합니다. 이 시장의 실수와 교정 과정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또 얼마만큼 비효율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정립이 돼 있어야 투자 철학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그렇다면은 다모다란이 눈여겨보는 주식은 뭐냐? 본인 지금 세 가지 주식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죠. BYD, 그리고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팔란티어, 요 세 가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인이 가치 평가한 뒤에 원하는 지정가에 매수를 걸어놨다. 이 지정가에 걸어놓은 이유는 이 정작 매수 순간이 왔을 때 본인이 과연 손이 나갈 배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가에 도달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걸리게 그렇게 주문을 걸어놨고, 이 중에서 BYD는 매수가 됐다고 합니다. 75달러 선에서 지정가로 걸어놨는데 지금 BYD가 한 60달러대거든요. 그래서 BYD는 주문이 걸렸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아직까지는 10% 정도 더 비싼 수준이라서 아직 안 걸렸고, 파란티어는 지정가까지 오려면은 아주 아주 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모다란의 얘기였고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모다란이 내내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투자 철학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 판단은 맞았으나 이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빠져서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주식에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본인의 예상보다 좀 더 길게 이어지면 이거를 못 버티고 손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주식은 다시 적정 가치까지 혹은 그 이상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 판단은 맞았으나 이 실행이 못 따라와줘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뭐 실제로 투자자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겠죠. 근데 다모다란의 해결책은 이거는 투자 철학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 철학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다모다란 하면은 조롱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모다란이 가치 평가하는 거 다 틀린다. 다모다란은 맨날 일찍 판다. 다모다란이 안 산다고 했는데 주식이 더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본인도 인정합니다. 이 가치평가라는 게 정확한 주가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다. 가치평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또 확립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뇌동매매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승률이고, 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게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률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투자했는데 그냥 수익을 본 게 아니라 본인의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야지 이제 승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모다라는 본인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이 시스템이 가치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판단이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본인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덜 흔들리고 앞으로 쭉 이어질 긴 투자 여생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다모다란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